안녕하십니까. 한국복지대학교 총장 성기창입니다. 2020 경기도 유니버셜 디자인 심포지움에 참여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이 심포지움을 통해서 말씀드릴 내용은 유니버셜 디자인의 세계적 동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특히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항해서 유니버셜 디자인이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새로운 방향을 고민하고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 내용은 유니버셜 디자인이 세계적 동향이고 그 가운데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유니버셜 디자인과 유니버셜 디자인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내용 구성은 먼저 유니버셜 디자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짧게 소개를 해드리고 세계적인 경향에 대해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유니버셜 디자인, 기술 발전에 따른 유니버셜 디자인, IoT와 유니버셜 디자인, ICT와 유니버셜 디자인, 리모델링 유니버셜 디자인, 국내 유니버셜 디자인 동향을 통해서 최종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니버셜 디자인이란 사전적 정의로 성별, 연령, 국적, 문화적 배경, 심지어 장애의 유무에도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쓸 수 있는 제품 및 사회 환경을 만드는 디자인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유니버셜 디자인을 세계적으로 처음 소개한 로널드 메이스라는 건축가는 다음과 같이 유니버셜 디자인이 필요한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정상이라고 여기는 사람들보다 못한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경향이 있다. 정상이라는 것은 완벽하고 무언가를 할 수 있고 능숙하고 독립적이라고 여긴다. 불행히도 우리 사회의 디자이너들은 모든 사람들이 정상이라는 것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결국 이 맥락은 그러한 생각으로 출발한 사회 환경을 만들어내는 디자이너들이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유니버셜 디자인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사용자들을 고려한 내용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노인이라는 관점에서 유니버셜 디자인의 필요성이 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2020년 대한민국은 인구 중 5명 가운데 1명은 노인이 될 거라고 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된다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한국의 어떤 고령화 사회는 타 선진국에 비해서 그 변화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는 사회적 환경에 대한 대비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러한 대비의 가장 큰 축으로서 유니버셜 디자인을 환경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본적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접근하고 적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유니버셜 디자인이 앞에서 다양한 사용자라고 했을 때 앞으로 우리 사회가 고령 사회가 됐을 때 노인의 문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나갈 때 예기치 않은 사고에 많은 사람들이 직면합니다. 특히 교통사고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에 큰 변화들을 맞이하게 되는데 바로 이제 이러한 소위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비중이 굉장히 커져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한 다양한 질병과 전염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적 활동에 제약을 받는 사람들이 점점 생각지 않는 방향으로 많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니버셜 디자인은 폭넓게 정말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정상이라는 범주에 속하지 않는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다 포용해서 함께 이 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낼 것이냐라는 데 유니버셜 디자인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을 이 화면으로 짧게 소개를 하게 되면
사회 구성원들이 요구하는 것들과 사회에서 요구되는 것들의 차이, 그것이 일종의 간격을 만들어내고 틈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유니버셜 디자인은 바로 이러한 틈을 없애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것들과 다양한 사용자 관점에서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들의 이 간격, 그 틈이 크다는 데서 유니버셜 디자인의 필요성이 나오게 됐고,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즉 마인드 더 갭이라고 하는 용어를 영국 런던 지하철에서 처음 사용하게 되는데요. 상징적으로 그건 무엇이냐면, 지하철을 탈 때 그 승강장과의 그 사이 간격, 그거를 조심하라는 관점으로 이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상징적 의미가 유니버셜 디자인 속에 적용을 하게 되면, 사회에서 요구되는 것들과 사회 구성원들이 요구되는 것들의 차이, 그거를 조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해결 방법으로 유니버셜 디자인적 사고로 우리의 물리적 환경을 구성해야 된다. 그래서 그 간격을 없애는 것이 바로 유니버셜 디자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과 다양한 사용자의 니드를 맞춰주는 것, 그래서 간격,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유니버셜 디자인이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유니버셜 디자인은 결국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포괄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인간 중심적으로 변해가는 우리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는 디자이너들의 전문적 개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즉, 앞으로의 미래 사회는 결국은 여러 가지 기술들이 개발되고 다양한 질병에 대응하는 변화들이 있겠지만, 결국 그 중심에는 인간이 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 그 인간을 위해서 우리의 사회 환경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라는 데 점점 모아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유니버셜 디자인은 인간 중심적 디자인이다라고 달리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인간 중심의 디자인으로서 유니버셜 디자인의 앞으로의 변화를 사례를 통해서 짧게 소개를 해드리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유니버셜 디자인으로서 드라이브스루라는 획기적인 것을 우리 한국에서 코로나19 예방으로 처음 도입하기 시작했죠. 바로 이제 이러한 식으로 환경의 변화에 인간 중심적으로 고민했을 때 어떠한 대안들을 마련해 낼 것이냐. 바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유니버셜 디자인의 포괄적 개념으로 다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거기 더불어 무인 시스템 또는 로봇을 이용해서 언택트한, 즉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그 비대면 방식을 어떻게 이 환경에서 해결책으로 만들어낼 것인가 라는 고민들을 결국 디자이너가 해야 되는데, 그 디자이너의 기본적 디자인 컨셉은 바로 포괄적 개념으로 유니버셜 디자인을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사용자 가운데 몸이 불편한 소위 이제 사회적 약자 가운데서도 물리적 환경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신체적 기능의 어떤 약함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다양한 고민들을 해 나가야 되는데, 바로 보여지는 사례 같은 것들이 그러한 한 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손을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팔꿈치를 가지고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방법, 또는 발을 사용해서 문을 열 수 있는 방법, 바로 이제 이러한 다양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사용자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다양한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을까라는 것으로 폭넓게 모든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방식으로의 유니버셜 디자인이 강조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관련해서 저런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는 충분한 공간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유니버셜 디자인의 가장 고전적인 7원칙 가운데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자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결국 그 출발은 휠체어 사용자를 위해서 시작이 됐지만,
그러한 충분한 공간에 대한 것이 지금과 같은 코로나19 상황에선 굉장히 사회적 거리를 내부 공간 속에서 확보하는데 굉장히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코로나19 상황에서 언택트한 상황을 이제 강조하게 되고 결국 그러할 때 재택근무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집이라는 개념이 지금까지 고전적 집에서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 결국 집에 머물 때 바깥과 어떻게 하면 유사한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저런 그 식물들을 이용해서 집안이지만 바깥의 여유로움을 같이 느낄 수 있는 바로 그런 공간적 변화를 이러한 유니버셜 디자인 속에서도 같이 고민하고 해결을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주 직접적인 예로서 재택근무 상황에서 거실 공간과 침실 공간 그 사이에 저런 가구들을 통해서 집이지만 사무 환경으로 바뀌어 나갈 수 있는 저런 유연한 공간적 개념, 바로 이게 유니버셜 디자인이 처음부터 강조하던 내용입니다. 바로 그러한 유니버셜 디자인의 개념적 이해를 우리가 좀 더 정확히 이해한다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굉장히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고 적합한 대안을 마련해 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대학에서도 이제 코로나19를 위해서 재택근무를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하지만 재택근무를 하기 위해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는 집에서 사무공간으로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지금 코로나19의 어떤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인식을 한다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의 주거공간 어떻게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을 할 것인가 라는 데 있어서 재택근무라는 것은 코로나19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사회가 변화되어야 될 때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들의 환경의 변화입니다. 그럴 때 지금까지 고전적 주거 개념에서 벗어나 집과 직장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존할 수 있는, 그렇지만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우리가 어떻게 제공해 줄 수 있을까? 바로 유니버셜 디자인에서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술 발전에 따른 유니버셜 디자인이 있습니다. 다양한 그 사용자 가운데 이 신체 기능이 좀 저하가 돼서 정상적인 신체 활동을 하는 사람과는 좀 다른 차이로 뭔가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때 바로 이 기술을 응용해서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예로서 손톱깎이 한 손만 사용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손톱깎이가 어렵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자동 손톱깎이 또는 휠체어, 수동 휠체어를 힘이 있을 때는 사용하지만 이제 지쳤을 때 그거를 자동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저런 어떤 수동 휠체어와 전동 휠체어를 결합할 수 있는 저런 어떤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 기술 발전에 의해서 자꾸 다양한 새로운 해결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이 기술 발전에 따른 사례는 이제 다양한 시각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그 녹내장, 뭐 여러 가지 그 시각 질병으로 인해서 시각장애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TV 시스템을 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적외선 센서를 통해서 시각장애인들의 그 부닥칠 수 있는 장애물을 사전에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경보 시스템을 저렇게 적외선 센서를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기술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주변 환경에서 인도에서 많이 보여지는 그 점자 블록 같은 것들이 많이 보여지는데 그것이 최선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다양한 어떤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다양한 어떤 안전한 그런 활동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유니버셜 디자인 속에서 많은 디자인들이 다양한 기술과 함께 고민하며 다양한 대안들을 마련해 줄 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데 충분한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보여지는 변기는 자동으로 변기를 열고 닫을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또 오른쪽에서는 마우스를 이런 반지 형태로 끼워서 손을 움직여서 마우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을 또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IoT와 이제 유니버셜 디자인에서 이야기하는 다양한 포괄성 또는 가변성 뭐 이런 여러 가지 유니버셜 디자인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런 어떤 디자인 개념들을 이 사물 인터넷이라고 할 수 있는 IoT와 접목해서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게 블루투스를 활용해서 불을 켜고 끌 수 있는 거, 또 전동 그 커튼들을 멀리서 원격으로 조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바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기술과 사람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잘 대응할 때 굉장히 많은 안전하고 편리한, 소위 유니버셜 디자인이 강조하고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디자인으로서 다양한 대안들을 제시해 줄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IoT를 유니버셜 디자인과 접목한다면 그런 앞에서 이제 그런 센서를 적극 활용을 해서 주거 공간에서 특히 고령자가 사는 고령주택일 때 저런 다양한 인체에 연관되는 센서를 통해서 그 정보들을 중앙에서 처리해서 그거를 통해서 이 사람이 건강상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필요하다면 복지사를 부를 것인지 아니면 병원과 연결되는 119를 부를 것인지, 바로 이제 이러한 그 시스템을 오래전부터 이야기되어 왔습니다. 예, IoT와 유니버셜 디자인 관련해서 앞에서 고령사회를 언급했는데 앞으로 우리 사회가 진짜 초고령사회로 가게 되면 특히 독거노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오래전부터 이야기되어 왔던 시스템 중에 하나가 바로 생체 센서를 통해서 독거 생활하는 노인들의 신체적 그 정보들을 중앙에서 모아서 그것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판단해서 119로 전달할 것인지 복지사를 부를 것인지, 바로 이와 같은 네트워크를 구성해 낸다면 독거노인들의 안전을 보다 더 확보할 수 있고 앞으로 우리 고령사회 속에서 살아갈 우리들의 미래에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 환경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IoT가 아니라 ICT와 유니버셜 디자인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변화되어야 될 사회에서 유니버셜 디자인 관점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다양한 사회적 약자 가운데 소위 장애인이라고 할 때 신체적 그 불편함에서 정보를 받는 소위 말하는 시각과 언어, 이러한 청각, 바로 이제 이러한 부분의 어떤 기능 상실로 인해서 갖는 장애인들을 소위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좀 더 그 부분을 확대한다면 뭐 지적장애까지도 넓힐 수가 있는데, 바로 이제 이러한 그 사회적 약자를 고민했을 때 앞으로의 사회에서는 그러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원활하게 해줄까라는 데 고민이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ICT 기술이 굉장히 유효하게 접목될 수가 있고 그와 관련된 사례입니다. 즉 시력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어떤 앱을 통해서 사용을 한다면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어떤 기술들, 또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즉 언어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말을 할 수가 없는데 바로 그 말을 할 수 없는 것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자기가 전달해 주려고 하는 그 메시지를 문자로 구성을 하면 그거를 언어로 전환해서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는 이러한 기술들, 바로 이러한 것들이 ICT와 접목된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관련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핸드폰 그 액정 화면이 시각장애 중에서도 이제 약시인들 같은 경우에는 저 보여지는 화면에서 흐려지는 모습인데 바로 그거를 기술로 보정을 한다면
검은 바탕에 흰색 글씨로 바꿔준다면 저와 같이 윤곽이 뚜렷해져서 읽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제 이러한 것들이 ICT와 접목해서 충분히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러한 유니버셜 디자인을 이야기할 때 그러한 신체적 불편함과 시각이나 청각, 언어, 바로 이제 이러한 감각 기능의 어떤 불편함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노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우리가 살아갈 때 피할 수 없는 모두가 직면하는 팩트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늙어가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에이징 인 플레이스, 즉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어려움 없이 늙어갈 수 있는 바로 이제 이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미래 사회에 대한 희망입니다. 그것이 이제 성공적으로 나이를 먹어가기 위해서 결국 자기가 살던 환경에서 큰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이냐에 초점이 모아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바로 이제 그러한 맥락에서 결국은 자기가 살던 곳에서 나이를 먹는다라는 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서 죽을 때까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으로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의 고민입니다. 결국 그 말은 리모델링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주거 공간을 노인이 되어서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해 고민하고 거기에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 사회를 이야기할 때 결국 이제 노인 문제를 이제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자기가 살던 곳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나이를 먹어갈 수 있게 한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결국 이 말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늙어가면서 자기 신체의 변화에 맞춰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 공간으로 만들어낼 것인가에 초점이 모아져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주거 공간을 우리가 인테리어를 하거나 설계를 할 때 고민해야 될 것은 공간과 공간을 연결할 때 절대 단차나 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 바닥 구성이 기본적으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전체 주거 공간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조명입니다. 즉 나이가 들면 시력 부분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충분한 조명으로 시각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에 대한 대응을 높여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부분 공간에 대한 고민을 말씀을 드리면 현관 부분입니다. 현관에선 특히 나이가 들면 신발을 갈아 신을 때 앉아서 갈아 신을 수 있는 의자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저 최근에 분양되고 있는 그 주택들에서는 심심찮게 볼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현관 공간을 지금까지 굉장히 축소해서 조그만 그 공간으로 인지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보다 충분히 공간을 배려해줘서 그 안에서 신발을 벗고 갈아 신을 때 위험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앉아서 신발을 갈아 신거나 할 수 있는 그래서 충분한 공간을 배려해 주는 것 바로 이제 이러한 부분이 현관 공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현관은 바깥과 안을 연결해 주는 공간으로서 단차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생활할 때 결국 주방을 이용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주방 이용도 건강할 때 이용률이 높아지지 나이가 들거나 몸이 불편했을 땐 주방 공간이 그렇게 크게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 주방 공간을 고정적으로 사용할 것이냐, 나이가 들어가면서 필요에 따라서 줄이고 필요한 공간을 넓힐 수 있을 것인가라는
유연한 공간 개념이 주거 공간에서도 적극 고민하고 대안을 만들어 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주방 관련해서 전혀 없앨 수는 없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때 결국 먹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 활동이기 때문에 주방을 이용할 때 특히 고민해야 될 것은 수납입니다. 그 수납을 충분히 접근해서 그 안에 내용물을 잡을 수 있도록 서랍형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기본적인 컨셉이고, 그 다음에 휠체어를 혹시라도 사용하게 되면 정면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작업대의 하부 공간을 비워줄 수 있는 그 하부 공간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화장실, 욕실, 이게 침실, 화장실, 주방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공간에 대한 중요도가 바뀌어집니다.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나이가 아주 많은 초고령인 경우엔 주방보다는 오히려 화장실, 욕실에 대한 이용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즉 생리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화장실 이용이 높아지는 건데요. 그러한 관점에서 화장실, 욕실은 안전하고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공간을 배려해 줘야 되고, 바닥에 물을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단차를 흔히들 두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을 바닥 난방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결을 해서 단차 없이 화장실, 욕실을 이용할 수 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작은 부분이지만 큰 편리성으로 이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용도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도 다양한 제품들을 쓸 수가 있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제품 속에서도 유니버셜 디자인 쪽으로 디자인된 그 화면에서 보여지듯이 아래에 있는, 즉 대각선 방향으로 세탁물을 넣고 뺄 수 있는 바로 저와 같은 방식이 유니버셜 디자인의 그 제품 사례로 많이 소개되고 있는 것인데, 저런 것들이 충분히 일반화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도 또한 바꿔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또한 이 자리를 빌어서 소개할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 유니버셜 디자인 동향입니다. 이제 이러한 세계적 동향, 그 제품이나 환경의 변화와 맞물려서 우리나라에서도 유니버셜 디자인에 대한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그거를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같이 바꿔나가고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그 행사들을 하고 있는데, 그 행사의 초점은 공모전을 통해서 인식을 바꿔나가도록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런 유니버셜 디자인에 대한 제품서부터 또는 그런 어떤 컨셉이라든지 또는 공간적 설계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소개해주는 엑스포 같은 것들이 지금 시행되고 있고, 또한 많은 부분들 속에서 유니버셜 디자인을 일반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함께 제도적 변화로서 각 그 지방자치단체들이 유니버셜 디자인 관점의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색깔의 변화에 따라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유니버셜 디자인 조례를 만들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들이 살고 있는 환경을 모두의 관점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를 제도화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까지 유니버셜 디자인이 앞으로의 미래 사회를 대응하는 굉장히 환경적 관점에서의 하나의 대안으로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고 제도화하고 있는 노력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라고 하는 변수가 미래 사회를 더 빨리 경험하게 하고, 또 미래 사회에 대응하는 우리의 환경을 어떻게 바뀌어나갈 것인가라는 고민들을 더 많이 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기회라고, 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앞으로 미래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들의
생각을 좀 더 빨리 변화시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하면 비대면, 즉 언택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택트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데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 우리는 결국 함께 살아가는 사회잖아요. 이 언택트 할 때 이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교류의 문제, 이 부분에 굉장히 어려움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택트이지만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온라인에서의 언택트로 어떻게 이거를 질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냐. 여기에 유니버셜 디자인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앞으로 고민해야 될 큰 숙제를 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숙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은 비대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대면에서 서로 인간적 교류를 교감할 수 있는 이 공감력을 어떻게 키워나갈 수 있을까? 이 관점으로 유니버셜 디자인의 미래 사회를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결론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개발원 유니버설 디자인 환경부 UD 환경정책기획팀 류상호라고 합니다. 네, 저는 심리적인 요인을 활용한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요. 세부적으로는 안내 및 유도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전체적인 순서는 먼저 유니버설 디자인 환경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례와 방법에 대해서 기존의 이제 국내외 사례를 보시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이제 표현과 함께 베리어 프리라는 이제 표현들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이제 궁금해하셔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베리어 프리와 유니버설 디자인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회 만들기라는 부분에서 이제 동일한 이제 목표를 가지고 이제 실시하게 되는데요. 베리어 프리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장애물을 제거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니버설 디자인은 어떤 목표가 물건을 제거하거나 하는 부분이 아니고 사람의 중심을 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용 가능하도록 계획하는 거를 일단 그 개념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베리어 프리와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거는 지향하는 목표는 같지만 시작하고 실제로 행위를 하는 점에서 조금은 다르다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부분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지향하는 목표라는 점에서는 동일한 개념이다라고 보시고 우리가 베리어 프리와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다양한 이제 장애물, 베리어들이 있죠. 물리적인 베리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도적인 베리어. 최근에 많이 얘기가 이슈가 된 부분인데, 안내견이라든지, 노키즈존, 이런 부분들이 제도적 베리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문화 및 정보적 베리어라고 하는 거는 외국인이라든지 그 생활 환경, 생활 습관들이 다른 그런 사람들이 어떤 환경에서 느끼는 그 문화적 차이, 베리어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의식적 베리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생활 속에 있는 예를 들면 지금 그림에서 나온 것처럼 점자 블록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사용되는지 몰라서 생기는 이제 베리어 장애물인데요. 지금 그림과 같이 그 시각장애인의 동선이 될 수 있는 그런 점자 블록 위에서 모여서 사람들이 모여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자전거를 적재하거나 물건을 올려놓거나 하는 부분들이 대해서 실제로 그게 시각장애인이 이동하는 거리다라는 부분이 의식적으로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이 많이 사라질 수 있게 되겠죠. 우리가 베리어에 대한 대응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실제로
우리가 장애물이 있거나 배리어가 있을 때 우리들이 배리어 프리라는 부분과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부분으로 대응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뭐 쉽게 말씀을 드리면 배리어가 있는 상황으로 사과나무가 있다. 그의 사과를 따려고 하는데 성인은 손을 뻗어서 사과를 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게 어렵게 되겠죠. 이제 그런 경우에 우리가 보조기구라고 하는 부분, 사다리를 놓거나 하는 부분으로 사과를 딸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배리어를, 그러니까 신장의 차이라고 하는 배리어를 극복할 수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인적 대응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성인이 어린이를 목마를 태워서 사과를 딸 수 있겠죠. 이 부분도 인적 대응이란 부분으로 장애, 신체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배리어가 있는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데요. 뭐 예로 음수대가 있겠죠. 음수대가 있을 때 보통 성인의 높이, 비장애인 높이로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휠체어 사용자는 음수대를 이용할 수가 없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본인 자신의 신체적 능력을 키우거나,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휠체어가 높낮이가 조절이 되는 휠체어를 사용을 해서 그 높이 차이를 극복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 극복하는 방법으로는 낮은 높이의 음수대를 설치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배리어를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예전 같으면은 그 신체적 능력, 보조기구를 사용해서 기존에 있는 환경을 이용해라 라고 이제 소극적으로 배리어 프리라는 부분, 배리어를 극복하려고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환경이 다양한 사람들에 맞추려고 하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유니버설 디자인을 어떻게 계획하느냐라는 부분인데요. 뭐 세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체적인 계획, 그러니까 하나의 모든 사람이 이용하는 부분을 우리가 먼저 사전에 계획을 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분리형 계획이라고 해서 방금 이제 말씀드린 다양한 높이의 음수대를 설치를 하는 거죠. 최근에 분리형 계획이 많이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높낮이가 다른 세면대라든지 유아용 변기 이런 걸 별도로 설치해서 다양한 사람들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형 계획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기존에 있는 그 제품들이나 환경들을 그대로 놓은 상황에서 추가로 계획을 더해가는 부분으로 유니버설 디자인을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간단히 유니버설 디자인과 배리어 프리를 이제 같이 어떻게 이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어떻게 그 안내와 유도를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인성을 확보하는 거죠. 굉장히 간단한 건데요. 눈에 띄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숫자 5, 지하철역에서 5라는 숫자 그리고 굉장히 조명이라는 걸 활용해서 시인성을 확보를 하게 되는 거죠. 색깔뿐만 아니고 이렇게 조명을 같이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큰 글씨를 이용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에 대해서 굉장히 금방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큰 픽토그램이라는 거를 그림기호라고 하는데요.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화장실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남자, 여자 이제 기호가 있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큰 그림으로 같이 활용을 했을 때 좀 더 눈에 띄게 할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이제 개념에서 큰 기호, 픽토그램 그리고 방향, 표시를 같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이제 시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비가 되는 색상을 사용하게 됩니다. 유사한 색상을 사용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눈에 띄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눈에 띄는 높이를 적절하게 설치를 해서 우리가 시인성을 확보할
하도록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공항이나 여객시설을 갔을 때 굉장히 게이트를 찾거나 어떤 방향을 찾거나 하는 게 중시되는 부분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시인성 확보가 그렇다고 해서 공항이나 여객시설에만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 군데 우리 건축물이나 주변 환경, 공원에서도 시인성을 확보한 그런 안내 사인들이 많이 설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대상자가 휠체어 사용자, 그리고 비장애인, 그리고 시각장애인 이런 모두를 위한 안내판이 이제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부 공간을 비움으로써 휠체어 사용자의 접근을 편리하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낮은 높이에 설치하는 것을 통해서 휠체어 사용자 어린이들 같이 이제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거기서 추가로 우리가 점자라든지 촉지도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제 활용을 하게 되면 손으로 읽게 된 시각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이제 손으로 읽을 수 있는 부분도 같이 대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도 일본의 이제 후쿠오카에 있는 이제 지하철 사례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외국어, 다양한 외국어까지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어뿐만 아니고 한국어, 영어, 중국어, 다양한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촉지도라고 하는 부분, 점자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음성 안내, 다양한 안내를 통해서 청각과 시각, 촉각, 다양한 감각으로 안내를 하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동선상에 안내판을 두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인데요. 물론 안내를 할 때는 반드시 색깔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시력자뿐만이 아니고 색각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사람에 대한 검토, 대응이 동시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하네다 공항에 있는 화장실에 있는 촉지도인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림 문자, 픽토그램을 사용함으로써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또 굉장히 지적 장애라든지 발달 장애에 대해서도 함께 대응을 하고 있는 부분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색깔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동시에 볼 수가 있습니다. 남자는 파란색, 여자는 빨간색 계통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통해서 픽토그램을 확인하기 어려운 저시력자 분들한테는 이 색깔을 통한 안내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색상을 활용하고 있는 화장실 촉지도의 사례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우리가 통로에 선형 블럭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동시에 측면 유리벽에 녹색 띠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방향을 유도하고 우리가 통행에 방향을 유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각장애인 유도 블럭, 선형 블럭을 이제 많이 설치를 하게 되는 건데요. 선형 블럭뿐만이 아니고 방향성이 있는 띠라든지 저렇게 색상이 있는 부분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유리벽 같은데 띠를 활용을 하면 부딪힘 방지도 동시에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형 블럭에는 조명이 비춰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선형 블럭이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가 시인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조명을 동시에 활용을 해서 그 시인성을 좀 더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예, 아까 동일한 사진인데요. 선형 블럭에 조명을 비춰줌으로써 좀 더 시인성이 좋게 만들어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사로의 바닥면을 이제 보시겠는데요. 우리가 복도라든지 동일한 층에도
경사로들이 이제 레벨 차이가 나게 되면 경사로를 설치하게 되는데 그 경사로의 바닥면의 색상을 다르게 함으로써 우리가 갑자기 바닥이 꺼지거나 갑자기 바닥이 올라가는 형태에서 헛디딤 그리고 넘어지는 사고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바닥면, 기존에 있는 레벨이 다른 층간의 바닥면의 색상을 다르게 하면서 그 부분의 시인성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로 이 사진은 네덜란드의 사진인데요. 해외에서는 실제로 법과 제도의 경사로의 색상을 다르게 함으로써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부분도 갖춰지고 있습니다. 이제 부대 시설에 대한 이제 시인성 확보인데요. 주변의 벽면과의 색상을 다르게 함과 동시에 조명을 활용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공중전화의 위치를 명확히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개찰구의 바닥면에 이제 다양한 안내들 동시에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시각장애인 유도블록도 같이 보실 수가 있으시죠. 이때 바닥면의 색상과 기둥의 색상이 동일한 경우에 기둥에도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기둥에는 눈높이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색상을 다르게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예, 유도는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게 맞기 때문에 아까 보신 개찰구에서부터 플랫폼까지 그리고 승하차하는 안전 도어까지 유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그리고 벨기에의 사례인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색상으로 기둥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저면 블록으로 경고라는 부분에 대해서 바닥에 다른 오렌지색 타일로 경고를 하고 있는 부분을 동시에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계단에서는 우리가 계단에서도 우리가 내려가고 올라갈 때 그 계단의 끝부분, 계단코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에 논슬립들이 미끄럼 방지 재질들이 설치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의 색상을 기존의 바닥면과 다르게 함으로써 시인성을 확보해서 헛디딤 사고를 방지할 수가 있게 되고요. 왼쪽의 사진은 네덜란드에서 그 아까 말씀드린 계단코 부분에 흰색으로 좀 포인트를 주고 있는 부분을 알 수 있으시고 오른쪽에는 일본에서 계단코 부분에 검은색으로 바닥면의 색상과 명도 차이를 크게 둠으로써 시인성을 확보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예, 동일하게 계단 첼면이라고 하는 부분, 옆면인데요. 옆면과 디딤면, 우리가 발로 밟고 다니는 그런 면을 색을 다르게 함으로써도 오르고 올라갈 때 그 차이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고요. 또한 조명을 둠으로써 발밑에 그 계단의 단을 명확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동일한 사진이죠. 위에서 내려볼 때 계단 코의 색상을 다르게 함으로써 우리가 끝부분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동일합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안내라는 부분에서 벨기에의 사례인데요. 우리가 시각장애인 유도를 위해서 점자 블록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정보 안내를 위해서 촉지도, 점자 표지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점자 블록과 촉지도, 점자 표지판을 동시에 활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개찰구에서 역으로 들어갔을 때 선형 블록을 따라서 끝까지 가면 방향이 전환되는 부분에서 지금과 같이 촉지도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러면 선형 블록을 따라간 끝부분에는 반드시 이러한 촉지도가 있어서 방향과 위치에 대한 정보를 동시에 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선형 블록의 끝에는 반드시 점자 블록 끝에는
촉지도를 두고 있죠. 그래서 내가 왼쪽으로 가면 어떤 것이 있는지, 오른쪽으로 가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점자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동일하죠. 우리가 항상 점자는 방향성은 있는데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점자와 촉지도 그리고 음성, 다양한 안내들을 함께 활용을 했을 때 좀 더 필요한 그런 안내로 이어질 수가 있게 되겠죠. 네. 뿐만 아니고 이제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인적 서비스도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곳곳에 인적 서비스가 필요한 곳에 전화라든지 인터폰 같은 걸 둬서 인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쉬운 안내라는 부분들이 이제 최근에 많이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문자라든지 픽토그램들로도 우리가 안내하기 어려운 부분들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과 같이 굉장히 쉬운 안내를 통해서 우리가 안내를 해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앞으로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보행 공간에서 여러 가지 이제 경고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조명 블러 그리고 색상들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바닥의 재질들도 동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과 같이 시각, 청각, 촉각을 활용한 보행 지원 보조기기들이 있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죠. 신호등 앞에 벨을 누르면 소리가 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이 제품은 소리뿐만 아니고 할로겐 빛 그리고 그 횡단보도의 형태를 손으로 읽을 수 있는 촉지도를 옆에다가 부착하고 있어서 우리가 시각장애인이 보행섬 같은데 위치했을 때 우리가 다 건넜다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행섬이 몇 개 지나갔을 때 우리가 횡단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동시에 촉지도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내를 할 때 시각뿐만이 아니고 청각, 촉각, 다양한 감각을 통한 보행 지원 안내가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신호등에서는 우리가 많이 보는 이제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저시력이라든지 색각장애, 우리가 색약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색각장애를 갖고 있으면 크게 색에 대해서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까 보시면은 빨간색 부분에 X라는 부분으로 분홍색으로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빨간색이 켜졌을 때는 X가 눈에 보이도록 해서 우리가 신호등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도 함께 고려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색각장애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녹색약이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듣는데요. 적색과 녹색에 대해서 이제 구분하기 힘든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패턴을 추가해서 색각장애를 대응하는 부분들을 동시에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기존에 많이 보고 있는 지하철 노선도에 최근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네이버에도 실제로 들어가면 색각장애를 고려한 지하철 노선도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기존에 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지하철 노선도를 색각장애가 이제 본다고 했을 때, 색각장애가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 본다고 했을 때 지금 오른쪽과 같은 그런 색으로 보이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패턴과 굵기를 동시에 활용해서 만들게 되면 색각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지하철 노선도를 구분하고 확인하는데 좀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해서 이제 사례 그리고 어느 정도 개념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아까 말씀드릴 때 모든 사람을 고려한 그런 계획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의미에서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고 영어로는 디자인 포 올이라고도 쓰고 있는데요. 이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게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니버설 디자인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디자인이 아닌가. 그래서 디자인 포 이치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화면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찾아가는 유니버셜 디자인 현장 체험 교육에 함께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유니버셜 디자인 심포지움의 한 주제인 유니버셜 디자인이 적용된 공공시설의 모범 사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건국대학교 연구교수인 윤영삼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주제는 크게 4가지 주제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일본 나고야에 위치하고 있는 중부국제공항의 개요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유니버셜 디자인, 동선 체계, 그리고 각종 시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합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유니버셜 디자인이라는 용어는 UD로 줄여서 표현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중부국제공항의 개요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부국제공항은 기존의 공항 물류 운반에 한계를 느껴서 새로 신축을 하고자 한 공항입니다. 기획 단계에서부터 유니버셜 디자인 공항을 목표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건축 개요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건축 면적보다 대지 면적을 크게 확장하여 약 473제곱미터의 공항으로 계획을 하였고, 철골조 그리고 지상 4층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 완공이 되었고, 바다를 일부 메운 인공섬을 조성을 하여 시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획 당시의 목적은 누구라도 사용하기 편리한 터미널의 빌딩을 목표로 계획을 하였고, 계획 단계에서부터 장애인 등이 멤버가 된 UD 연구회를 구성을 하여서 계획 단계에서부터 유니버셜 디자인이 적용된 공항을 목표로 시공을 하였습니다. 한 2년여에 걸쳐서 유니버셜 디자인 연구회가 이제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장애인 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다양한 장애 유형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를 하여서 시공을 하였습니다. 기획 설계 그리고 UD 연구회의 주요 논의 사항은 크게 한 5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항이라는 특성상 다양한 대중교통의 접근을 고려하여 UD 적용을 하였고, 두 번째는 공항 내부에 원활한 수직 이동, 동선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직 이동 시설로서는 주요 지점에 에스컬레이터 그리고 엘리베이터 그리고 계단, 이 주요한 수직 동선을 함께 배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고, 화장실 같은 경우는 공항이라는 이용 특성상 카트 이용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카트도 내부에 들어갈 수 있는 넓은 화장실로 계획을 하였다라는 점이 화장실 계획의 주요 논의 대상이었고, 설비 같은 경우는 일본어를 모르는 외국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픽토그램 중심의 안내 형태를 연속적으로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지 관리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요구사항 등등을 반영하기 위해서 계속 시설물에 대한 유지 관리에 대한 논의가 주요 논의 대상이었습니다. 먼저 동선 체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항이라는 특성상 다양한 대중교통 수단 그리고 자가용 등등을 이용해서 접근하는 이용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액세스 플로어라고 해서 모든 대중교통에서 접근하는 그런 이용객들을 한 지점으로 먼저 집중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집중된 공간에서 최대한 안내를 요약, 집중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선상의 주요 특징을 크게 7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접근 이동 경로상의 단차 제거, 그 다음에 장애인 등을 고려한 유도 안내 등등의
그 7가지 내용을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각각은 다음 슬라이드에서부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접근 이동 경로상의 단차 제거입니다. 대중교통수단, 특히 버스를 이용할 경우 여행용 카트와 같은 바퀴 달린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버스 정류장마다 90cm 이상의 그 경사로를 설치를 해서 카트라든가 휠체어 이용자, 유모차 이용자 등등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그 장애인 등을 위해서 각종 안내 표지판 같은 경우는 휠체어 이용자 등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직 이동 동선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요 지점마다 그 휠체어 이용자, 그 다음에 여행용 카트 등등의 이동을 고려해서 주요 지점에는 그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계단 그 3개의 수직 이동 설비를 함께 배치하고 있으며 계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2단 손잡이를 적용을 시켜서 어린이 등의 이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장애 연결 통로 계획입니다. 이동 거리가 긴 그 복도 같은 경우에는 무빙 워커를 이용해서 최대한 이동의 효율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무장애 환승 체계 구축입니다. 지하철로의 연결 통로 같은 경우에는 개찰구를 기존의 일부 구간만 넓게 적용된 개찰구가 아니라 전부 넓게 적용된 개찰구를 적용을 해서 휠체어나 유모차 이동 동선을 별도로 제한하지 않고 구분하지 않고 모두가 선택적으로 이용 가능한 그런 개찰구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번째는 자가용 이용자를 위한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출입구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을 설치를 하고 있고 주출입구까지 무장애 보행 안전 통로를 설치를 해서 휠체어나 유모차 등등의 이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 인공섬에 그 공항이 위치하다 보니 선박을 이용해서 접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선박 이용자를 위해서 공항 내부까지 넓게 확장된 그런 무장애 보행 안전 통로를 설치를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다기능 화장실을 설치를 해서 휠체어 이용자 등의 이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번째는 모든 그 이동 경로의 집중 지점을 액세스 플로어로 집중시켜서 이 부분에 최대한 모든 안내 체계를 집중적으로 배치해서 일단 액세스 플로어로 모든 이용자가 접근하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인적 그리고 각종 다양한 안내 체계 등등을 이용해서 원하는 목적지까지 이동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안내 체계 같은 경우 그 유니버셜 디자인 연구회 그 기획 단계에서부터 상당히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일본어를 전혀 모르는 외국인 등의 접근을 위해서 깨알같이 아주 많은 문자로 안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단순화한 픽토그램 형태로 안내를 하고 있고 색상 자체도 원색 계통의 색상보다는 의외로 생맹, 색약 등등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런 그 생맹, 색약인 분들을 위해서 회색, 그리고 검은색, 그리고 하얀색 색상으로 통일해서 안내를 하고 있는 것이 이 안내 체계의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시설입니다. 편의 시설 쪽에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계단 승강기 내부 같은 경우는 최대한 단순화 그리고 넓은 형태로 설비를 완공을 했고 휠체어 이용자를 위해서 그 승강기 내부 같은 경우는 손잡이 높이는 800 높이 그리고 그 조작 버튼 같은 경우는 850 높이로 설치를 해서 시각장애인이 이용하는 조작 버튼 그리고 휠체어 이용자가 이용하는 그런 손잡이하고의 그 높이 차이를 두는 것이 이 계단과 승강기의 큰 차이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화장실 내부 같은 경우는 일반 화장실 내부도 최대한 넓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내부에
이행용 카트가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었고, 화장실 손잡이 같은 경우도, 화장실의 출입문 손잡이 같은 경우도 기존의 레버식 손잡이보다는 수직 막대형 손잡이를 이용해서 키가 크거나 키가 작은 사람도 다양한 위치에서 다양한 높이에서 손을 잡을 수 있도록 고려하고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화장실 내를 넓게 만드는 것 이외에 장애인 화장실 그리고 가족 화장실을 중요 지점에 만들었습니다. 가족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인공 방광을 구비한 그런 환자분들 위해서 오스터메이트라고 해서 인공 방광이라든가 인공 항문을 씻을 수 있도록 만든 설비도 가족 화장실 내에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 호출벨 같은 경우 그 손잡이 측면하고 바닥에서 20cm 높이에 각각 설치를 해서 위급 상황 시 다양한 위치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비상 호출벨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설비 내용입니다. 자판기, 자동 판매기 같은 경우에는 키가 작은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아래쪽에 낮은 쪽에 버튼을 두어서 위쪽 손이 닿지 않는 부분에 음료수도 마실 수 있도록 한다거나 각종 편의시설들을 최대한 휠체어 이용자 등이 이용 가능한 높이로 낮추어서 설치한 그런 점이 유니버셜 디자인 측면에서 좀 특이사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이 먼저 기획 단계에서부터 시설을 설치할 때 그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라는 내용이 첫 번째 특이점이고, 두 번째는 이동 경로의 연속성을 최대한 확보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공항이라는 특성상 버스, 택시, 자가용, 그 다음에 이 공항은 특이하게도 항구랑 연결이 되어 있어서 여객선을 이용하는 이용자도 많이 있습니다. 이 여객선을 이용하는 그런 이용자 등을 위해서 다양한 지점에서 이동 경로를 확보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 내부 같은 경우는 주요 지점에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계단과 같은 수직 이동 경로를 연속적으로 확보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계획 같은 경우에는 카트를 이용하거나 휠체어, 유모차를 이용하는 그런 이용자가 많이 있습니다. 화장실 내부를 최대한 넓고 크게 만들고, 변기도 재래식 변기에서부터 현대적인 양변기까지 다양한 변기 형태를 설치를 해서 자기에게 익숙한 그런 화장실을 선택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도 안내 표지판 같은 경우는 다양한 외국인들이 공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일본어를 모르는 그런 방문객도 많이 있어서 최대한 단순하고 크게 만든 픽토그램들을 주요 지점에 연속적으로 설치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 각종 편의시설 같은 경우에도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위해서 최대한 낮게 설치한 안내 표지, 그리고 안내 데스크, 자동 판매기 등등의 설치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 여섯 번째 특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질적으로 그리고 시설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인적 지원 그리고 각종 서비스를 사람이 직접 안내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마지막 특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짧게 유니버셜 디자인 관련된 해외의 사례를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기표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민식이법으로 잘 알려지게 되었죠.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 함께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시설들이 어떤 유니버셜 디자인의 원리를 담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린이 보호구역은 교통약자 보호구역 중에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기도 하며 또 중요성이 가장 높은 시설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 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에 근거하고 있는데요. 도로교통법 제12조 그리고 제12조 2항에서 각각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 보호구역 설치 위치를 한번 보자면요.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 유치원, 초등학교, 그리고 특수학교, 그런 학교 주변 도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주변 도로 같은 경우는 100인 이상의 시설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지정을 할 수 있게 하고 있고요. 100인 미만이라도 해당 지자체의 시장과 경찰서장이 합의만 된다면 지정을 할 수 있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어린이 보호구역을 영어로 스쿨존, 교육과 보육시설이 있는 곳에 밀집돼서 설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스쿨존이라고 많이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노인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시설, 그리고 또 노인분들의 어떤 수요가 많은 자연공원 시설이나 도시공원 시설, 그리고 생활체육시설, 이런 주변에 노인보호구역을 지정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보호구역에서도 실버존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네. 보호구역의 세부 설치 및 관리 기준은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그리고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통합 지침을 행안부에서 규정함으로 인해서 설치 기준에 대해서 생각보다 상세하게 그 기준을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상세한 내용들을 보면은 교통안전 표지, 교통 노면 표시, 교통 신호기, 무인 교통 단속 장비, 또 도로의 적색 포장, 과속 방지턱, 흔히 볼라드라고 불리는 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 같은 상세한 내용 하나하나를 설치 기준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설치 기준 하나하나에 유니버셜 디자인이 어떤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볼 것은 교통안전 표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은 교통안전 표지 중에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 기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보호구역의 시작점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요. 운전자가 인지하기 쉽게 매우 크기가 크게 설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설치 크기가 가로가 1.5m, 세로가 1m의 크기로 설치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색상도 황색 단일 색상으로 통일화시켜서 제작을 하도록 규정을 명문화하였습니다. 네, 수직형 표지판도 있는데요. 이것은 보호구역 내에도 설치할 수 있는 표지판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다른 교통 표지판에 비해서 굉장히 크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수직 길이가 1.7m, 가로가 1m로 매우 크게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 조명식 발광형 교통안전 표지판이라고 해서요. 안개가 잦은 곳이라든지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이라든지 도로의 어떤 구조상 가시거리가 좀 짧은 곳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명으로 표지판을 밝게 비춰주거나 아니면 자체가 발광이 되는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표지판을 설치하는 이유가 운전자가 바로 그 교통안전구역임을 알아채기 쉽고 직관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기 매우 유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크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표지판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담을 수 있는 기준들을 법에서 기준을 이렇게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번에는 바닥에 그리는 표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에 보호구역임을 알 수 있는 바닥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혹시나 표지판을 못 본 운전자가 다시 한번 보호구역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고요. 30km 속도 제한 노면 표시나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한글로 명기한 바닥 표시도 크기를 법에서 규정을 해서 이거보다 작거나 크게 그리지 못하게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바닥에 그리는 도로 노면 표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30km 속도 제한 노면 표시와
그리고 보호구역 노면 표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속도 제한 노면 표시는 2m에 2.8m 크기를 법으로 규정을 해서 이거보다 크거나 작게 그리지 못하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색상도 적색과 백색 그리고 바탕 도색 세 가지 색상만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호구역 노면 표시도 크기를 2.3m에 최대 5m까지 크기를 키워서 할 수 있도록 하게 해놔서 운전자가 앞에서 수직 표지판을 이렇게 알아채기 쉽고 직관적인 정보 제공을 함으로 인해서 유니버셜 디자인의 원칙이 충분히 반영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 신호기입니다. 교통 신호기는 어떤 자녀 시간 표시기, 자녀 음향 시도 제가 말씀드릴 중요한 내용은 횡단보도 보행 시간에 대한 차등 적용을 하고 있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반 횡단보도에서는 보행 진입 시간을 7초로 규정을 하고 또 횡단보도 길이 1m마다 보도 길이 1m당 1초로 환산하여서 예를 들면 15m 횡단도로일 경우에는 7초에 15m당 1m인 15초를 추가적으로 더한 22초를 횡단보도 보행 시간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교통약점 횡단보도 보행 시간 같은 경우에는 보행 시간을 7초에 두고 횡단보도 길이 1m마다 0.8초로 환산하여서 15m 횡단보도일 경우에는 7초에 15초를 0.8초로 나눈 값을 더해서 총 26초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니버셜 디자인의 원칙상 접근과 이용하기 적절한 시간을 부여해서 사용자의 특성에 맞는 유연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의 적색 포장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는데요. 교통약자 보호구에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포장을 된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주 횡단보도의 노면 상태나 종단 구배 그리고 미끄럼 저항이 필요한 경우에 많이 설치를 하는데요. 적색 포장을 하는 게 단순히 색깔로 인해서 이색적인 느낌을 운전자에게 주는 기능도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제동거리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 앞에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마찰로 인한 구름 저항을 크게 하는 요소가 있는 것이고요. 또 그런 구름장의 타이어의 구름 저항에 의한 소음이 좀 발생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차량들이 워낙 조용한 상태에서 운전하기 때문에 차량에 타이어 소음을 내므로 인해서 차량이 주변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기능을 하고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상호 식별이 가능하게 적색 포장을 하는 것도 유니버셜 디자인의 어떤 하나의 기능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방호 울타리와 경계서 설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방호 울타리와 경계서 설치는 어린이의 돌발 행동이나 운전자의 실수로부터 사고를 방지하는 어떤 최후의 보루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 차량 도로와 레벨이 다른 경계석을 설치하여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것을 최대한 막기 위한 높이를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 위에 방호 울타리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어린아이들이 도로로 쉽게 내려오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여러 가지 난간 방호 울타리들이 있는데요. 오른쪽 상단의 사진을 보시면 방호 울타리가 양측에 설치가 되어 있고 또 도로 중간에는 중앙 분리대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어린아이가 함부로 울타리를 넘어서 넘어가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충실하게 하는 사례를 볼 수 있고요. 좌측편에 있는 울타리 두 개는 제가 조금 비교를 위해서 사진을 좀 놨습니다. 위에 있는 울타리도 스쿨존 내에 울타리로서 기능을 하는 것이고 밑에 있는 울타리도 스쿨존 내에 현재 설치된 사진인데요. 지금까지는 어떤 기존의 법규에 의해서 새로 기준을 만든 것들을 봤으면 지금은 어떤 새로운 IT 기술이라든지 또 새로운 디자인들을 적용하여서 보호구역 내에 보호 효과를 조금 더 높이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횡단보도 안전대기 장치라고 해서
설치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 말하는 횡단보도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최근에 어떤 IT 기술이라든지 뭐 AI 이런 새로운 기술을 응용한 교통약자 보호구역의 기술들과 또 새로운 디자인을 어떻게 적용하여서 보호구역을 만들어 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는 그 횡단보도 안전 대기 장치라고 불리는 것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사진이고요. 그 보호구역 그 안전대기 장치에 센서가 부착이 돼 있어서 어린아이들이 그 횡단보도 앞에서 대기하면서 놀다가 실수로 도로로 튀어나갔을 경우 경고음이 울리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시설들입니다. 또 그래서 이거를 또 말하는 횡단보도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아예 적극적으로 횡단보도 앞을 보행 차단봉을 설치를 해가지고 어린 아이들이 놀다가 또 튀어나가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차단봉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기준들은 현행 법령에는 없지만 새로운 기술들이 개발함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또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로 기능을 하고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최근에 만들어진 어떤 디자인들인데요. 네, 지금 보시는 사진은 활주로형 횡단보도라고 불리는 시설들인데요. 횡단보도에 나란하게 설치를 해서 야간 시인성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개발이 돼서 최근에 설치가 된 사례들입니다. 오래된 도로에 그 페인트가 벗겨지거나 횡단보도가 잘 인지가 안 되는 경우를 대비하여서 이렇게 LED 등으로 바닥에 등을 설치하여서 야간 시인성을 최대한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개발이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흔히 노란 신호등이라고 하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를 하여서 운전자에게 이 구역이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치가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기존 시설에도 설치가 된 거에서도 요즘에 빠르게 이런 노란 신호등으로 디자인을 바꿔서 설치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보시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실제로 어린이 보호구역처럼 한 번 더 느끼게 되지 않으신지 모르겠네요. 대한민국은 또 IT 강국이죠. IoT를 활용한 어린이 보호구역 통합 안전 서비스가 개발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또 스마트 시티 개발이라고 하는 국가적인 프로젝트도 있기 때문에 교통약자 보호구역 설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IT 기술을 접목한 기술들이 쓰이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보호구역 내에 사람의 수를 카운팅하여서 밀집도를 계산을 한다든지, 그리고 신호등과 연계하여서 일정 수가 대기하면은 신호가 바뀌어서 안내를 해주는 기능을 수행한다든지, 또 야간에 사람이 서 있는 곳에 조명을 집중적으로 비치게 해서 야간 시인성을 좀 더 확보한다든지, 또 카메라가 차량의 번호를 인식하여서 주정차 위반을 한 차량이라든지 또 정지선을 넘은 차량들에 대해서 번호판을 화면에 띄워서 운전자가 빨리 다른 곳에 이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든지, 이런 기능들이 집약된 시스템을 현재 개발을 하고 있고 실증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널리 보급된다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약자 안전에 조금 더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 보호구역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여러 가지 기술들과 또 디자인들, 이런 부분이 있음에도 현실적으로는 아직까지 보호구역 내에 어떤 편의시설 설치 여부가 그렇게 만족스러운 수준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기도청과 함께 그 보호구역에 대한 특정 감사를 2017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한 80개소 정도 점검을 하였는데, 보호구역 한 개소당 10개소 이상의 문제가 좀 발생하여서 약 800개소 정도의 보완을 지자체에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한 개소당 10개소의 어떤 보호구역에 문제점이 발견됐을 정도로 아직까지 우리 보호구역 내에 어떤 적정 설치 여부라는 측면에서는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은 아까 새로 만들어진 어떤 IoT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접목이 돼서 또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충실하게 뭐 반영을 해가지고 시스템 내에 녹여낼 수 있다면 좀 더 충실한 그리고 안전한 보호구역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애인이 체감하고 바라는 한국의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발표를 할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사무총장 이찬우입니다.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말씀드린 대로 그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사무총장으로 있고요. 에블뉴스의 칼럼니스트와 뭐 여러 그 기관에 자문을 하거나 위원으로 좀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뭐 장애 개념의 변화, 접근성의 개념, 그다음에 그 BF 인증 제도 여러 가지 말씀드리고요. 유니버설 디자인의 개념과 그다음에 디자인 경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사고 전에 찍은 사진과 현재 찍은 사진을 한 장의 사진으로 비교한 겁니다. 말씀드리면 제가 1987년도에 사고가 나서 현재 2020년까지 지난 34년의 시간이 대한민국의 어떤 그 유니버설 디자인의 어떤 역사를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87년 당시에는 장애인과 관련된 편의시설도 많이 없었고, 그 당시만 해도 어떤 그 장애인 본인의 힘으로 제가 근력을 키워서 저의 의지로 다녔던 그런 시기가 있었고요. 최근에는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그 개념이 도입이 되면 아무래도 그 장애인은 물론 노약자나 노인들 많은 분들이 편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애 개념을 좀 말씀드리면요. 최근에는 ICF 개념이 들어가서 어떤 장애가 갖고 있는 손상 그 위에 어떤 사회적 접근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장애에 대한 그 네 가지 접근이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그 시혜적 접근, 의학적 접근의 시대는 지금 많이 지나갔고 최근에 이제 사회적 접근과 인권적 접근이 시도되는 시기입니다. 그 사회적 접근은 장애인과 소외 그 계층들이 뭐 이동을 할 수 있거나 접근을 할 수 있거나 사회에서 어떤 생활할 때 불편 없이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을 사회적 접근이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BF라든가 또 UD라는 개념이 어떤 사회적 접근의 어떤 시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 대한민국에는 무수히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계단과 휠체어 장애인들을 위한 턱, 그다음에 그 깨어진 점자 블록, 좁은 문, 경사가 높은 경사로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많은 장애인분들이 그 사회생활하는데 굉장히 장애물이 되어 있죠. 이런 장애물을 없애는 것이 어떤 UD의 가장 기본적인 그 시초라고 생각이 되고요. 많이는 좋아졌다고 하지만 양적인 변화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질적으로 많이 문제가 있어서 어떤 질적의 변화를 꾀하는 것 이런 것들도 UD 정책의 이제 중요한 기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접근권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접근권은 장애인 또는 그 사회적 약자들이 어떤 그 비장애인과 똑같은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게 하는 그 권리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뭐 물리적 접근권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동권이 있고, 그다음에 정보 접근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두 가지 법률로 이 접근권의 그 개념을 보장하고 있는데요. 물리적 접근권은 장애인, 노인, 임사무 및 편의 증진을 위한 그 법률이 있고, 이동권은 교통약자 유동편의 증진법이 있습니다. 그나마 이 법이 있어서 이 사회에 장애인들의 어떤 이동권과 접근권을 강제를 하지만 이 법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최소한의 어떤 규정을 지키는 것, 그걸로 만족하는 것, 이런 것들은 좀 개선돼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편의시설도 말씀드리면 장애인 편의시설의 그 설치 대상과 시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린생활시설, 그다음에 문화 집회시설, 그다음에 그 영업시설, 의료시설 되게 많은데 이 많은 시설들이 문제가 뭐냐면 연결성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저희 집에서 사무실로 출근할 때 저희 아파트로 나와서 제가 차를 타고 도로를 나오고 도로에서 주차장에서 내려가지고 건물에 올라가는 이런 그
어떤 연결성, 정합성이 한 군데라도 끊어지게 되면 장애인들은 그렇게 사회생활을 하기가 그냥 어렵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법은 건물, 공원, 도로, 이동시설 이런 것들 각각의 어떤 접근권에 대한 법은 있지만 이거를 연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서로 간의 책임 문제라든가 이게 있어서 이런 거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것, 아마 이런 것이 유니버설 디자인을 하는 그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꼭 해줘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가장 왕성하게 시행되고 있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가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편의증진공법과 교통약자법에 의해서 이 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비장애인, 노약자가 모두 최적의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것, 이것이 목적이고요. 특히 휠체어를 타고 있는 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 이런 분들에게 굉장히 유용하고 현실적으로 어떤 사회생활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BF 생활 인증제도의 개요는 그 접근이라든가 그다음에 안에 있는 그 생활시설, 그다음에 엘리베이터라든가 계단이라든가 출입문, 화장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맞게 점수가 되면 인증을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지금 현재 90점이 이제 최우수 등급을 받게 되는데요. 90점 이상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90점 이상을 받았다는 것은 많은 장애인과 노인분들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런 90점이 넘는 건물들이 많이 나와야 장애인들이 훨씬 더 많은 사회활동을 촉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F 생활 인증제도의 어떤 실적을 보면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2008년도 이후에 계속 급성장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10년이 됐던 2018년도를 기준을 보면 공공 부분이나 어떤 건축물에만 과도하게 인증이 집중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공원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생활 환경 인증을 받은 케이스가 굉장히 적습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정합성, 연결성 이런 것들이 부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라는 것도 좀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해를 거듭할수록 어떤 늘어나고 있지만 또 장애인들의 만족도가 늘어나고 있지만 여기서 보는 것처럼 80.2%, 그다음에 14.8%라는 거는 100%가 안 된다라는 거는 20%, 30% 때문에 누군가는 생활에 제약을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전년도 대비 몇 퍼센트 올라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100%가 만족할 수 있도록 어떤 실태 조사가 확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는 배제를 되게 마련이거든요. 또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실태 조사라는 것도 지금 국토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교통수단별 만족도, 그다음에 시설의 만족도 이런 걸 볼 때 절대적 평가를 안 하고 상대적 평가를 한 거예요. 항공기보다는 철도가 좀 나쁘고 고속 버스나 시외버스보다는 철도가 좋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떤 정합성, 연결성 이런 것들이 안 되면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어떤 이런 것들이 좀 퇴색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는 BF, 베리어 프리라는 거는 유지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BF는 주로 하드웨어적인 거거든요. 건물의 어떤 접근성, 이동권 이런 거지만 유니버설 디자인은 거기서 추가해서 정책, 사람들의 인식, 그다음에 공무원들의 마인드 이런 것들도 다 UD라고 하기 때문에 BF가 잘 되는 건 좋지만 하드웨어만 잘 되고 또 소프트웨어가 문제가 생기면 이것도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BF를 중심으로 잘 하고 있지만 이게 또 발전돼서 어떤 완벽한 UD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유니버설 디자인은 디자인 for all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위한 디자인이라는 얘기죠. 이걸 볼 때 연령과 성별, 그다음에 국적, 언어, 장애 유무와도 상관이 없어야 됩니다. 굉장히 인권적인 거거든요. 처음부터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제품, 그 다음에 건축, 환경, 서비스를 구현하는 겁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의 예를 좀 말씀드리면 여기 보이는 그 그림을 보시면 계단이 있잖아요. 보통 계단 같은 경우는 보행이 가능하신 분들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휠체어 타신 분들이나 어리신 분들은 저런 계단을 올라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옆에다가 뭐 엘리베이터를 놓거나 이렇게 합니다. 근데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면 계단과 에스컬레이터는 보통 같이 있지만 계단은 좀 이렇게 떨어진 곳에 있어서 뭔가 그 차별적 요소가 잠깐 있거든요. 여기서 보는 것처럼 그 계단과 그 경사로를 같이 놓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이제 그 국민들이 이제 스마트폰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도 굉장히 유대적 요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시각장애를 위한 음성 서비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좋은 그 표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이제 그 여행을 많이 하고 관광을 많이 하는데 할 때마다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게 객실 문제입니다. 그 장애인 객실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현재 법적으로 전체 객실의 뭐 1% 정도가 이제 법률로 되어 있는데 장애인 객실하고 들어가면 거기에 그냥 좁은 화장실과 그다음에 그 좁은 통로 때문에 장애인분들이 여행을 하는 걸 괜히 꺼려합니다. 이런 걸 볼 때 우리 환경 주변 모든 곳에 어떤 유니버설 디자인의 어떤 그 요소가 많이 접목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요 가운데에 보면 셔츠가 있는데 이게 그 손이 불편한 그 경수 장애인들을 위한 옷입니다. 사실 그 단추를 끼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그 좌석을 부착해서 이게 그 주변만 갖다 대면 자동으로 탁 붙게 만들어서 사용하기 편하게 만들었고요. 왼쪽 밑에 있는 거는 제가 이제 일본에 있는 그 오사카에 있는 그 문화시설을 갔다 온 건데, 저기 보면 그 바닥이 있습니다. 바닥에 지금 의자가 지금 깔려 있지만 그 장애인분들, 휠체어 타는 분들이 몇 명이 오느냐에 따라서 저 그 밑에 플로어가 바뀌어요. 저 플로어를 뒤집으면 의자고 거꾸로 뒤집으면 이제 그 일반 바닥이 되거든요. 저런 것처럼 하나의 건물일 때도 모든 장애 유형과 모든 그 참가자들의 어떤 그 인적 구성을 생각해서 만드는 이런 것들이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유니버설 디자인을 생각을 하면 뭐 예산 문제라든가 너무나 복잡하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만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라고 하면 예산 문제라든가 어떤 뭐 설계라든가 어떤 시공상의 어떤 까다로움 이런 거는 두 번째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우선순위를 변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도 유니버설 디자인의 어떤 마인드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그 경기도가 뭐 디자인 경기, 뭐 유니버설 디자인 경기에서 굉장히 많은 정책, 그다음 많은 자료를 많이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가로등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도로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뭔가 기준을 맞춰서 하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좀 하드웨어적인 거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 소프트웨어가 빠지게 되고, 소프트웨어가 없는 어떤 유니버설 디자인은 어떤 반쪽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그 정책을 위반하시는 분들이 어떤 유니버설 디자인적 마인드를 충분히 갖고 정책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얼마 전에 이런 기사를 봤어요. 경기도 859km 둘레길 걸어서 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기뻤고, 제가 이제 경기도에 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859km의 둘레길에 나처럼 휠체어 타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이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사를 보고 검색을 했는데 그런 얘기가 안 났어요. 859km를 다 뭐 계단도 없이 턱도 없이 만들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부분에는 장애인분들이나 노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거를 제공해 주는 것도 이게 유디 정책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경기도 관광관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나 쉽게 찾고 편안하게 자연을 즐길 수 있도록 안전한 둘레길을 조성하겠다. 우리 장애인분들은 갈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느 구간이 가능할 거라고 분명히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유디를 위한 정책이라는 거는 이런 걸 발표할 때 솔직하게 말씀해야 돼요. 859km 중에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분들도 같이 가족들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고 여기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정책을 발표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아주 기본적인 어떤 상대방을 위하는 어떤 유리 정책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서울시도 굉장히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해서 강력한 어떤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지금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각 지자체가 어떤 UDA 정책을 따르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지자체만 잘 된다고 이 장애인분들이나 어떤 소외계층이 편한 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동할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도만을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이 아니고 대한민국을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을 만들어서 각 지자체와도 어떤 협력을 하고 어떤 논의를 하는 어떤 구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물 흐르듯 거침없이 편안함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단절 없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어요. 건축물, 그다음에 공원, 도로, 교통, 관광 이런 것들이 단절 없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는 각 부처와 각 지자체의 협력이 필요하죠. 그리고 또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총괄 조직이 필요합니다. 지금 대통령 직속에 브랜드 위원회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걸 더 확장해서 유니버설 디자인을 총괄할 수 있고 어떤 정책과 예산을 총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직이 대통령 직속으로 있으면 대한민국의 어떤 변화가 굉장히 좀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제일 중요한 것, 누구도 예외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게 유니버설 디자인의 기본이거든요. 좀 최근에 SDG라든가 이런 걸 보면 누구도 예외가 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UD는 기본적으로 인권의 정신입니다. 인권은 누구를 차별하지 않거든요. 누구라도. 그랬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면 지금 서울시가 하고 있는 와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콜택시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침대에 누워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한 곳들도 기존에 장콜 서비스가 있지만 예외되었던 이런 분들을 위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 그다음에 마트 노동자들이 박스에 구멍이 안 뚫려가지고 굉장히 노동을 하는데 힘들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도 사실은 유니버설 디자인의 정신이 가미된 어떤 제품 개발이라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또 재난, 안전 이런 것들도 장애인들이 예외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코로나19 시대인데요. 코로나 때도 어떤 장애인들이나 또 노인분들이나 어떤 약자들이 배제가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결론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UD는 다 같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본 정신에서 시작이 돼야 됩니다. 하드웨어가 완전히 완벽하다 해도 따뜻한 인간미가 없으면 완벽한 UD에는 분명히 결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식 개선 교육도 강화되어야 되고 우리 장애인 당사자들도 역량 강화를 해야 됩니다. 균형 잡힌 환경,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정책, 포용하는 사회,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유니버설 디자인의 정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